위키트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방송 어떠십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예. 글쎄 이럴 때 좀 잘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않아서 좀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워낙에 그 연세에 비해서 또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런 방송은 많이 익숙하시죠? 전에 4년 전까진 그랬고요. 네. 최근 한 2년 반은 전혀 없다가 한 최근 2, 3개월은 또 여기저기 자문 오거나 인터뷰 있는 게 있어서 나간 적은 있어요. 예. 네. 어제였었나요? 어제도 어제였었나요? 어제도 저기 TVN 쪽에서 방송 피플 인사이드. 피플 인사이드. 뭐 나갔다 오는데 저는 못 봤고요. 녹화는 한 2주 전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다시 방송 활동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의 그 경제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해도 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만 그냥 미국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만 다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일자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렇죠. 또 일자리 위에다가 직장에서의 평생학습이 자기나 기업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기묘한데 그것을 주장해놓고 그 정책을 지난 4년 동안 실천할 기회를 못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를 다니니까 참 마음 아프고 다른 한쪽으로는 같은 시기에 그것을 채택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들은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5년 전, 4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국민들께 또 이런 시청자들께 그리고 이런 SNS 유저들께 정말 2012년은 대한민국을 새로 재창조하는 그런 중요한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좀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일부러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독일 같으면 같은 기간에 고용률이 6%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한 24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500만 개 일자리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독일은 해냈거든요. 그래서 요새 특별히 FTA 때문에 막 국민들 좀 많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한미 FTA가 이것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들이 지난번 라디오 방송 때도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좀 명칭을 좀 붙여봤습니다. 소위 문국현 솔루션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지금보다 좀 2배 성장시킬 수 있는 뭐 그게 FTA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으면. 특이한 손님들을 몇 번 맞이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명호 교수님이신데 뭐 석공 판사 사건으로 유명한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교수님이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어요. 그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피해자. 주인공이신데 연구소로 찾아와서 뵈니까 제가 걱정한 것보다 아주 건강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저는 그 가족들의 아픔, 또 뭐 본인의 아픔, 또 본인이 얼마나 이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수학의 아주 명교수였으니까 네.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할 건가. 네.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 물으면서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그런 이제 지난 4년 동안의 고초와 앞으로의 그 이제 교수로 돌아가시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시험 문제 잘못된 것을 밝히다가 결국은 이렇게 4년을 그 교도소에 가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이 하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막 이제 어디를 지방을 같이 좀 모시고 가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락을 받고서부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아니 뭐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만큼 네. 아주 건강하셨어요. 아. 정신적으로나 네. 육체적으로나 네. 이 도전 정신과 열정이시지 예. 어떻게 피폐해 있거나 막 분노와 한이 너무 지나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 자기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슨 사법정의 네. 이런 그 절박성, 네. 이게 사법이 이 마피아 집단에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네. 거에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같고, 그 다음에 국민 배심원제 같은 것이 있어서 판사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검사들도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에 없는 일들을 마구 저지르지 못하게, 네. 특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네. 또 부패와 관련됐거나 이런 거 못하게 국민 배심원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것이 선진제도다. 예. 그리고 사법 선진화에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것도 다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네. 그리고 감동적으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전 그분이 좀 다시 성균관대학교나 예. 또 아니면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는 네. 그런 대학교로 가셔서 네. 대학생들한테 이 남들은 다 못 발견해내는 오답도 발견해내는 그런 명교수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 모두도 한쪽으로는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고 검찰들이 나쁜 짓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동감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피해자들이 제 자리에 가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그 교수로 보내는 운동에 서명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 교수 복직을 위한 서명 운동. 네, 필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자기 그 일은 미처 하지도 못하고 예. 그 배심원 국민 배심원제도 네. 그리고 사법정의 이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국민이 그 양반이 꼭 필요한 거 네. 그것은 그분이 복직이거든요. 그분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뛰는 거고 네. 이게 서로가 손발이 맞아야 되고 네.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좋은 만남이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교수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 한번 또 국민 배심원제도 이런 것도 국민 아주, 배심원제도 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요. 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 그리고 이번 총선이나 대선은 부패와의 싸움 이것을 국민이 선언을 해가지고 기득권 이 특권층들이 얼마나 이 부패를 일삼는가 네. 이런 것 여러 가지 디도스 사건이니 돈봉투 사건이니 모든 데서 나타나잖아요. 네. 이 2012년 체제라는 것은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체제다. 네. 그래서 기득권 특권층과의 반부패 전쟁을 부패와 싸우는 반부패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든가 네. 사법정의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네.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예.
이번에 사실은 총선 때 바꿔야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같이 연계된 운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단일한 이슈들에 이렇게 많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유통민주화 포럼이라고 하는데 참석하셨다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두 분 더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났는데 네. 두 번째 아주 특이한 분은 권추호 박사라는 분인데요. 권추호 박사님. 예, 지금 이게 너무 재벌 일변도로 나가면서 네. 양극화도 심해지지만 부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패도 바로잡고 양극화도 바로잡으려면 물론 대통령을 바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바로 뽑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한쪽으로는 이 생산의 사유화까지는 당연한 거지만 네. 유통이 너무 지나치게 소수의 독점에 끌려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유통 독점 현상. 네, 유통의 독점 현상이 있으니 예. 이 유통의 독점 현상을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그것이 국제적 유통 재벌이든 국내 유통 재벌이든 이것을 산업 독점하듯이 유통까지 독점화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럼 유통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 이런 것을 토론하는 모임인데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꿈꾸던 일이고 제가 옛날에 대형 점포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을 때 전국에 5만 5천 근린 점포라든가 식품점을 직배하기 위한 대리점망을 만들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금융민주화가 유누스에 의해서 일부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렇죠. 유누스라는 사람이 마이크로 크레딧, 이 미소금융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걸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금융 개혁도 일어나게 했고 금융 민주화가 일어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 금융 민주화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게 유통 민주화거든요. 금융 민주화, 유통 민주화. 네. 이게 아주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들입니다. 네. 물론 첫째는 부패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부패 다음이 이런 어떤 독점을 없애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 기회가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추호 박사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는데 네. 1, 2개월 전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었고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그야말로 이거는 2012년 대선의 주요 주제도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네. 여러 가지 그 솔루션, 아까 문국현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솔루션의 하나로 들어갈 만한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국현 솔루션 중 하나가 유통혁명, 민주화. 유통혁명을 자꾸 규모에 의한 대형화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다 죽고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자영업이 막 줄잖아요. 예. 이걸 바로잡는 예. 그런 유통민주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구상은 이제 6월 달쯤에 많이 네. 발표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네. 예, 권추호 박사의 이 연구 실적도 그때 가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예. 제 얘기도 보태서 네. 올 6, 7월이면 국민들께 더 네. 희망적인 예.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물가가 네.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양극화 때문에도 그렇고 이 에너지 값이 막 120불 배럴당 120불까지 네. 올라간 거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독점이거든요. 이 독점은 모든 거의 적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몇 개 당이 독점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 것, 또 경제 분야 기소를 공정거래실이 독점하는 거 이렇게 다 부정부패와 연결되듯이 유통에서도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예. 민주화시키는 거가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저는 온 국민이 이 유통민주화에 예. 이 투자자가 되셔가지고 네. 온 국민이 10,000원에서부터 100만 원 모으기로 해서 국민기금으로 해서 예. 국민유통공사를 만들면 국민유통공사. 네, 그러면은 소비자 주권 시대를 빼앗기지 않고 네. 이 독점 공급업자 내지는 과정 공급업자 또 그들이 장악한 유통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소비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이 자본을 형성하고 네.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유통에 참여하는 거가 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안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정책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도 예. 한 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 오셨는데 예. 원래 네덜란드 총리를 8년이나 하시고 이호의 의장을 하셨던 분인데 네네. 빔콕 총리라고 예. 저희 그 사회적 대화 운동하는 세계적 이런 운동가들이나 네. 또 직장에서의 평생학습 네. 또 일과 가정의 균형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엔 한국에 자주 오세요. 빔콕 전 네덜란드 총리고 지금 마드리드 클럽 의장인데 이 의장도 하셨죠. 이분의 나라가 위기 때마다 괴력을 마력을 발휘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최근 4년도 독일과 함께 네덜란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EU 국가 28개국이 다 절절매는데 그러네요. 예. 독일은 제일 잘 가고 독일 다음으로 잘 가는 나라가 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반부패에 관심이 있죠. 그럼 반부패에서 절약되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기금 갖고 뭘 할 것이냐. 네. 사람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자. 사람과 교육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나가면 중소기업이 산다. 네. 중소기업이 살면 결국은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로 더 뻗어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개방국가들이 더 잘 살게 된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간다면 네. 결국 이 일자리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네. 일자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네. 중소기업을 세계화시킬 수 있고 네. 결국 중소기업의 명품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태까지 못 이루었던 그 선진화의 경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과 오늘 아침도 계속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반부패에서 뭐 하겠는가. 이 부정부패 무능한 정권들과 싸워서 뭘 하겠는가. 그게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싸우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정권이나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경제가 살려면 정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럼 경제는 그냥 저절로 사느냐. 또 무슨 토목이라 쓰면 다 경제 더 망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사람에 투자하게 하는 거. 네. 교육에 투자하게 하는 네. 거. 중소기업의 명품화에 투자하게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시는 저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네. 저희가 자주 모셔야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투자하면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프로세스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기 고등학교나 대학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아직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등 인력 숫자는 아직도 전 세계 최고는 아니고요. 네. 상위권에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더 공교육이라든가 대학 교육을 계속 더 질을 높여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가 아주 약한 부분은 25세 이후에 네. 55세 또 나아가서는 75세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는 75세 85세까지도 계속 평생 학습하면서 자기 발전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발전으로 연계시키는 네. 평생 학습 체제가 부족한 거죠. 평생 학습 체제가 이러려면 그 평생 학습이 네. 학연혈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맞습니다. 나중에 25세에서부터 75세까지의 교육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줄 잘 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줄 잘 서자는 이 문화가 예. 사실은 우리나라를 교육의 사각지대, 평생학습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가장 뒤진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어른이 돼서의 교육. 그렇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히 대학까지의 교육은 사실상 인성 교육이 주고 네.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고 산업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 나와서부터 네. 쭉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예. 전 세계적인 이 산업에 대한 지식 교육이 예. 과거엔 한 번 하면 30년간은 교육 효과도 있었어요. 예. 그 교육 효과가 점점 줄어서 네. 10년도 안 되다가 요즘은 3년도 안 되고 네. 일부 지식은 지식의 그 반감기라고 하는데 네. 거의 뭐
저 6개월이 멀다 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베스트 프랙티스, 세계 가장 앞선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직장에서 학습하지 않는 한 예. 그냥 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옛날 지식을 한번 배우면 30년 가던 시대의 모델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고 결국 이 속에서 힘센 자만이 정글처럼 네. 정권과 결탁하든가 네. 부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학습은 양극화를 줄이는 네. 양극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게 학습인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른이 돼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 무슨 교육이 안 된다. 나이 들면. 네. 특별히 이제 그게 연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더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0, 40대가 아마 많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제 습관에 관한 하는 네. 3살 때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 25세 이전의 습관이 참 중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바뀌어지고요. 변화는 가능하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습관 바꾸는 것보다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식은 뭐 많은 사람이 늘 새 지식을 집어넣죠. 네네. 그리고 새 기술을 집어넣죠. 네. 뭐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라 그러나 장돌이라고 그러나요? 네. 장돌이가 있는데 그거 굳이 안 쓰고 돌도끼라든가 뭐 돌을 대신 쓰시는 분 없잖아요. 예. 끊임없이 이 석기가 철기가 되고 철기가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듯이 네. 지식과 기술은 새 거를 받는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85세 되던 분이 운전면허 배우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요즘은 되거든요. 제 아는 분 도리스 드러커라고 피터 드러커의 부인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운전하시거든요. 100세가 넘었는데. 예, 저희 아버님도 75세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75세. 예, 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최고령자였는데 75세 배운 사람은 80세까지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생산적 활동을 하다가 가시지만 공부를 안 하시면 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에는 나이가 없고 네. 피터 드러커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젊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습관은 네. 어렸을 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뭔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보다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 습관. 인성.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인성 교육은 네, 우리는 가정에서의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팽개쳐지고 네. 너무 이 사교육, 가해교육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네. 이게 다음 지도자는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 네. 가정교육이죠. 예. 그리고 학교를 낮잠 자는 데가 아니라 또 린치당하는 데가 아니라 무서운 데가 아니라 학교가 가고 싶은데 네. 선생님과 자녀들 간에 그런 아주 끈끈한 좋은 관계가 있는데 네. 친구들을 서로 돕는 장소 네. 이런 새로운 장소로 네. 다시 복원시켜야지 예. 현재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문국현 붙이시고 트위터는 알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인적 자원이 어떻게 보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안 한 데가 있었어요. 기업 하면 된다. 오더만 따오면 된다. 네. 아는 사람 있으면 된다. 골프나 술 한번 잘 대접하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유엔을 포함하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또 브라질에서 있었던 세계 사회 포럼, 전 세계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방식은 실패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거의 목소리가 일치해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물적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도 네. 그 흔히 물적 자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가끔 비난을 받거든요. 네. 거기에서마저도 결론은 새 모델은 사람에 대한 투자 모델이다. 예. 인재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력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대기업이나 돌이라든가 뭐 시멘트라든가 철강을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다고 무슨 특별한 가치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사람의 경우는 손발만 쓸 때와 드러카가 얘기했듯이 손발이라는 이 핸즈 외에 헤드,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하트, 가슴을 쓸 때 창조력이 막 4배, 10배 뛴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력이 있어서 생산성이 있는 데라 써야지. 자원이라는 것은 태반은 물적 자원은 이 가치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과 정신, 혼 여기에 투자하자는 게 이제 세계적인 합의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제일 뒤져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 가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이지. 무슨 밑에 사람이 무슨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맞습니다. 뭐 중국에서 밑으로부터의 기업가 정신 그러면 무슨 회사 다니면서 밑으로부터의 기업가 정신은 무슨 회장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번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가면은 employing the whole person. 전인을 고용하자 이래가지고 사람의 손발만 사는 게 아니라 머리도 사고 가슴도 사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슬로건이 뭐냐 하면 entrepreneurship from everybody. 모든 사람이 발휘하는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무슨 중역 이상의 얘기거나 사장이나 특히 무슨 투자자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밑으로부터의 기업가 정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러느냐. 정부와 경영자들이 그 구성원인 기업인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자기 걸로 그냥 느끼게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공부를 시키니까 참여하게 되고 경영에 참여하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람으로 이어지면서 기업가 정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몇 년이 뒤져 있는 거예요. 최근 4년을 완전 허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이 뭐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다 그런 말에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한 사회죠.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멋있는 뭐 예술의 전당이 지어진다라든가 멋있는 예를 들면 뭐 절이 지어진다라든가 교회가 지어진다라든가 성당이 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희열이 있어야지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돌 날르는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은 창틀 짜는 일이야. 이렇게 버리면 창틀이나 돌로 전락하는 그 노동의 가치와 내가 이 시대 최고의 명작 예술의 전당을 만든다. 이 시대 최고의 대학교를 만든다.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혼이 있는 사회고 하나는 혼이 없는 사회거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혼을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리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개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개개인들이 혼자서는 못 보던 조직 전체의 꿈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고 그거를 같이 설계하고 같이 인내하면서 달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치열리더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격려해주고 지도자가 위에서 억누르기나 하고 밑에 사람들 탓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어떤 그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혁신하고 그런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교육이
결과적으로는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럼요. 성장시킨다. 예, 그거죠. 독일이나 예. 북구 독일 포함한 6개국이 가장 강한 중견 중소기업을 가진 거라든가 네. 아까 네덜란드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 다 네.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경영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질 만큼 네. 학습과 발전의 기회가 네. 공유돼 있는 거 예. 그리고 꿈이 공유돼 있는 네. 그런 공유된 사회 네. 그 shared society 내지는 뭐 공생사회라고도 그러지만 공유사회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딸린 거죠.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네 대학,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지방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게 우리나라 현재 풍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온 국민이 네.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함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네. 또 그런 어떤 이 창조력과 예. 또 그런 의지를 또 그런 열정을 갖게 하는 게 리더십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또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오셔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워져야 또 그 조직원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기업 단위에서는 CEO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국가 단위에서는 또 지도자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네. 완전히 잘못된 그 인구의 몇 %도 안 되는 정치, 이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네.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잠재력을 예. 전부 지금 가둬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특권층 그리고 기득권층의 부패, 부정, 무능, 네. 학연혈연 지연주의, 네. 정실주의, 이 정실자본주의만 사라진다면 네. 정말 대한민국은 이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역사적 이런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나 네.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보나 예. 부모님들의 희생정신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네. 또 경제가 잘 되게 하면서 사회까지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사회의 희생 속에 환경의 희생 속에 네. 일부 재벌만 네. 부를 늘려가는 아주 양극화의 극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제 화가 많이 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FTA에 대해서도 막 그렇죠. 그것도 FTA도 잘못하면 가뜩이나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한 네. 이 수출입 기업 간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더 수가 심화시킬 있는 수 거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피해 산업들을 더 피해를 크게 하니까 네. 그걸 조절할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조절하겠다라는 계획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희생도 없으면서 예. 계속 잘 나가는 기업들 더 잘 되라고 예. 수출 환율을 올려주는 거나 네. FTA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FTA를 온 국민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리더십이지 예. 소수만 좋게 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절망하게 되고 그런 이런 부분이 게 이제 아니라. 국가 예. 지상주의 네. 혹은 국가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폐해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나치라든가 스탈린과 같은 그런 국가 지상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예. 세계 최고의 건물, 네. 세계 최고의 청사 예. 이러면서 세계 최고의 재벌을 꿈꿨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야, 전 세계 어디 가나 대한민국 상표 같은 게 네. 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봤더니 그 기업의 자본은 전부 그 초기 창립자 가족들이 빼돌렸거나 네. 아니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적 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양극화는 계속 심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국가지상주의를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료 만능주의를 가져와서 관료들은 엄청나게 좋은 사무실에서 있고 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앉을 데도 없고 예.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공무원들이 잠이 와요 그런 집에서. 저는 이건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네. 알게 모르게 예. 부패와 예. 국가지상주의 그리고 나치식 이런 전체주의 사고 예.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잘 보이게 되면 네.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 네. 그러는 파시즘에 예. 사실상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 빨리 바로잡는 게 네. 길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존경받는 대기업으로 만들어야지. 얼마 전에 무슨 그린피스 같은 데서 네. 우리나라 대기업을 세계 최악의 기업으로 손꼽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S그룹이었죠. 예. 계속 예. 이것은 어떤 재벌이 미워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고 네. 정말 잘못 간 길을 바로 돌리기 위한 네. 국민적 이 공감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지식인들이 안철수 같은 지식인이나 뭐 지식인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되고 네. 국민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대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는 잠재력은 참으로 많은데 그럼요. 잠재력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약간 그게 성장 동력이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그럼요. 쉽게 보면 남북이 예. 분단 비용을 지금 엄청나게 치르고 있잖아요. 분사력이니 뭐니 온갖 갈등이니 교류가 없고 뭐. 예, 맞습니다. 통일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가 계속되니까 분단 비용이죠. 그런 것만 봐도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잘 보고 이러면은 그런 것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8천만 가까이 되면서 전혀 다른 어떤 잠재력을 갖다 줄 수 있거든요. 대기업이 연간 한 100시간 내지 뭐 300시간 교육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20, 30시간 교육한단 말이에요. 네. 중소기업이 만일에 대기업처럼 연간 100시간 네. 아니면 300시간을 교육을 한다면 네. 이건 뭐 독일 등 북구 6개국의 이 명품 중견 중소기업이 부럽지 않게 우리도 소득이 두세 배로 금세 올라갈 거거든요. 시장이 커지고 자원이 확대되고 예. 그리고 가치가 두세 배로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뭐 미래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아시아의 일찍이 그 아시아의 황금기에 네. 등불이 하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타고르의 시인데 예. 그것처럼 그 등불에 다시 불이 들어와서 네. 아시아와 전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주 소수들이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전체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네. 한쪽에서 훔쳐가는 네. 한쪽에서 다 독식해가는 예. 그런 야만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보면은 뭐 필리핀이나 뭐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뭐 그랬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실 많이 역전이 된 그런 상황. 또 남미의 국가들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언제나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면은 또 막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위치에 있었으면 예. 뭐 훨씬 잘 됐겠죠. 네. 근데 필리핀은 위치가 네. 일본 옆인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니라 훨씬 더 서쪽에 있어서 네. 아직 그 시기가 안 온 나라였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뭐 앞섰는데 뒤진 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청 경제 다시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과 연계된 그런 연계 구조 속에서 성장한 것도 북방 개방을 통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생긴 것들, 유럽과 교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탁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예. 무슨 이 재벌이 잘했거나 뭐 누가 이렇게 잘한 것보다는 오히려 시대적 지정학적 위치는 네. 우리를 지금 한 3, 4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 지금 22,000에서 25,000불 사이에 멈춰 있는 거죠. 4년을.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훨씬하게 갈 수 있는 구도인데 그럼. 사실은 그게 근데 저희는 거꾸로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들을 것 같은 사람은 교육에만 투자하면 그냥 달라진다 그랬죠. 예. 근데 우리는 교육에 하는 것보다 4대강에 투자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디 돈 봉투나 디도스 사건에다 몰래 모르게 돈들을 갖다 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은 부정이 모여가지고 연간 100조가 넘는 네. 부정한 자금이 이 사회에 흘러다니게 되는 거죠.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있긴 한데 뜯어보니까 학교 건물 보수하고 이런 데다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 재정도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짓고
그 건물 짓는 건설회사에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가 그냥 사람한테 직접 돈이 가거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재정이 전부 다 이렇게 건축과 토목 관련된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 우리나라에 많은 유효 시설이 대학에도 있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네. 중앙정부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유효 시설을 현재보다 두세 배 더 활용하는 네.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도 다 낭비이기도 하지만 네. 그 낭비를 또 뜯어보면 그 뒤엔 또 부패가 있는 거고 부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2012년은 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네. 국민이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치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다르게 네. 새로운 사람들로 네.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게 해야지 네. 그물에 그 밥에 하면은 뭐 뻔한 거죠. 예. 그 부패 문제 조금 말씀을. 그 부패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다른 건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승덕 의원한테 준 300만 원만 가지고 해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돈봉투를 고승덕 의원만 받았을까. 그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예. 그 검사들이 검사를 네.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요. 검사 선배 검사 선배니까. 네, 선배 그리고 한나라당은 뭐 박기태 의원을 네. 포함해서 홍준표 의원, 뭐 안상수 의원들 전부 검사들의 당 아닙니까? 예, 검사가 검사당. 참 많은데 예. 그런 속에서 그걸 뭐 어떻게 검사들한테 맡겨서 뭐가 나오겠어요? 제 식구 감싸기 또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 그쪽에서는 형식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 다른 기관들이, 예. 다른 시기에 네.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부패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것뿐입니까? 디도스 같은 건 자기네 정부를 자기네가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격한 의혹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예.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관련돼 있는지요. 뭐 예. 그러고 또 무슨 이 내곡동 사건이니 뭐 네. 사방 보면은 무슨 누구 무슨 위원장 했던 사람이니 온갖 보면은 전부 그냥 다 썩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뭘 바라는지 저는 예. 참 이상해요. 그냥 도려버려야 되는데 다들. 예. 근데 뭐 그쪽을 또 다시 뭐 개혁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면 경제라는 건 깨끗한 물에서 사는 거지 네. 더러운 물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이 다 희생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깨끗한 물이래야 서민과 중산층이 살고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건데 지금은 고용된 머슴들이 힘이 세다고 주인을 강압하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협하는 시대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과거와의 단절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경제는 예. 초기에는 무슨 학연혈연 지연 정실 힘 네. 뭐 이런 걸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제는 신뢰거든요. 네. 신뢰가 없는 경제는 예. 국내 안에서도 못 살지만 국제적으로 네. 결국은 벌거벗은 임금처럼 네. 남들은 다 하는데 본인들만 창피함을 모르고 살다가 예.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게 하려면 경제는 우선 신뢰에서 시작하는 거고 지도층들이 완전히 자유스러워야 돼요. 과거로부터.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몇 사람 얼굴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 과거로부터 하나도 자유롭지 않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부터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그래서 예. 20대, 30대, 40대는 예. 원래 기회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사실 뭐 그런 기득권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 만질 기회도 그래서 없고 뭐 20대, 그랬죠. 30대, 네. 40대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게 50보 100보인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냥 50보 100보 야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물려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깨끗한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네들이 지구서는 이 연간 350조나 되는 거 예. 국가 예산 예. 그것을 5년간 또 분탕질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뭐 청년 비례대표 선발한다고 한 4명 정도 뭐 선발해준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개 모집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했거든요. 민주통합당에서. 네. 근데 거기 이제 떨어진 청년들을 좀 봤습니다. 1차에서 떨어진 분들. 청년들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말이 공개 오디션이지 사실상은 거의 다 내정된 그런 그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막 이걸 고소하느냐 마느냐 막 거기 많이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그랬던 소식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1야당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그릇을 만들어야죠. 예. 국민 중에서 기존 정당을 이런저런 이유로 불신하는 분들이 50%가 넘는 데는 통계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여론조사가. 50%가 불만인데도 투표장에 안 나갔거나 당이 없어서 네. 그렇다면 경제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죠. 경제민주당이라도. 그러게요. 그래서 경제민주당을 만들어서 네. 그 경제민주당이 뭔가 기존 정당들과는 다르게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다들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네. 그래 우리가 55%야. 그렇지만 나는 당 만드는데 참여하기 싫어. 정치는 썩은 사람들이 해야 돼. 예. 이렇게 버리면 그건 진짜 썩은 물이 점점 더 썩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에 가면은 물든다. 나쁜 물든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예. 뛰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요. 100명이 뛰어드는 게 예. 한 명이 뛰어드는 것보다 낫고 100명보다는 100만 명이 뛰어드는 게 낫고 네. 1000만 명의 젊은이가 여기 뛰어들어 보세요. 예. 금세 달라질 대한민국, 금세 독일처럼 아주 강한 예.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나라가 통일은커녕 안에서 그냥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서 골마 터진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제를 살리려면 네. 젊은이들,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그런 사람들이 신뢰 바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예. 정말 이제는 좀 새로운 정치적 리더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한국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 근데 그것이 기존의 부패한 구조 위에 그게 쌓인다면 별 의미가 없고 새로운 구조 위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 55%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네. 그 대변하는 사람이나 그 단체가 안 나오면 그 네. 그룹이 안 나오면 나머지 45%가 우리 둘 중에서 골라라든가 예. 이렇게 돼버리면 독점을 국민이 그냥 허용하는 거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라가 지식근로 사회.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인식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너무 그 조기 교육이나 뭐 요새 선행학습, 대학 중심의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5세 이후에 뭐 둘 다 해야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예, 저 균형이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예. 25세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개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네네. 국가가 더 좋은 공교육과 네. 보육이라든가 뭐 예. 유치원 교육까지도 다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25세까지는 세계 최고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쪽에 쓰는 돈도 지금 전부 이상한 4대강이나 이런데 낭비되다 보니까 개인이 일로 못 부담을. 늘어가고 예. 부패, 부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늘어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거를 세계 최고로 높임과 동시에 네. 아예 지금 없는 거나 다름없는 중소기업의 예. 직장에서의 평생학습 네. 그것을 통한 일자리의 고급화 네. 그리고 세계화 예. 이런 걸 통하면 국민들이 75세, 85세까지도 네.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일거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게 최대의 복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복지와 학습 복지가 네. 연령 불구하고 예. 누구한테나 아주 건강에도 필요하지만 경제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네. 필수적인 요소죠. 예. 거기에 우리 국가 예산이
많이 쓰이게 예. 다른 부분을 줄여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25대 이전의 교육에만 집중돼 있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25세 이후의 평생 학습으로 또 투자가 더 많이 돼서 진정한 어떠한 지식 중심의 평생 교육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지식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요. 예. 지역사회 일도 참여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네. 회사 일은 당연히 잘 되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식사회에서는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가장 중요한 습관 7번째 습관으로도 나옵니다. 세븐스 헤빗이라고 그래서 네. 7번째 습관은 평생 학습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러니까 학위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 관계없는 거죠. 예. 학위는 일부 학자들을 위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늘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한 것들. 네. 지식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남을 가리키기 위한 건 아니죠. 네. 학위가 핵심은 아니다. 이거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패 없는 사회. 네. 부패 없는 정부가 들어서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2010년에 그걸 국회에서도 못 해내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못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5년 안에 정말 우리 5년 안에 정말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일의 길도 멀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에 압도돼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으로 커져버려 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통일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요번에 총선과 대선에서 그런 부패 구조, 부패 정당, 부패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척결하거나 쇄신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거기서 왜 이름들을 바꿨느냐 그러면 가장 큰 게 이미지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뀌고. 이미지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 부패를 근본적으로 없애야지. 거기다 무슨 화초에다가 무슨 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부패는 발본 세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을 뽑아버려야지 그 위에 덧칠만 하면은 그거 갖고는 부패는 뽑히지 않죠. 그래서 옥석을 잘 구별해서 정말 깨끗한 사람들은 봉사할 기회를 계속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꽤 많은 분야는 20, 30, 40대로 바꿔나가고 이러면서 일시적인 이 분업이 일어나야지 과거 했던 사람들이 계속 실패했는데 또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미 그 양대 거대 정당은 몇 번씩 다 했는데 별로 좋은 성과들이 안 나왔거든요. 특별히 경제를 행복하게 하는데 다 실패했고요.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실패했지만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산가와 비재산가의 이 양극화를 특히 심각하게 하고 재벌과 이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부패한 사회 부패 순위가요 2배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년 동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이 청렴도가 계속 악화돼 가지고 2배나 악화된 걸로 나오죠. 의혹의 인사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전문 인사 요번에 예술의 전당 그 이사장도 그 전 문화부 장관 유인춘 문화부 장관 또 갑자기 한승수 주미대사도 갑자기 그만두더니 무역협회장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의혹의 눈길이 한덕수.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그 화초에 색칠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파란색 화초에다가 빨간색 칠한다고 해서 그 화초가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독버섯이 있으면 그게 색깔만 바꾼다고 독버섯이 아닐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독버섯을 색깔 칠해가지고 이거는 식용버섯이다 해서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건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경험했는데 자꾸 그런데 속으면 속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선택지가 좀 없어서 그렇다. 자꾸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표를 했을 때 사표 심리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소선거구의 단순 다수 득표제 시스템 어떤 이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표 심리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소수 정당이나 또 새로운 정당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과감하게 기존 것을 거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를 한번 크게 바꿨던 적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그걸 막으려다 부정선거가 됐고 그것이 네. 결국 4.19 예. 의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판이 된다. 필요한 것이지 예. 불타는 판에 자꾸 가서 젊은이들이 기댈 필요 없어요. 젊은이들은 네.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져야 된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에 가서 던지는 것도 있고 투표장에 나와서 하는 것도 던지는 거예요. 아까 생산업체들이 사유화해갖고 독점 체제를 부정하고 그 부패로서 이렇게 독점 체제를 만들었을 때 네. 하나는 그걸 독점 체제를 해제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네. 소비자들이 모여갖고 예. 구매 연대를 만든다라든가 유통 네. 연대를 만들어갖고 유통을 장악한다라든가 네. 소비를 장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국민이 네. 자기의 주권을 머슴들한테 뺏겼으니까 네. 바로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참여 안 하면 네. 그건 뭐 계속 머슴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건 국민이 이번에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네.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고 네. 새로운 판이 있어야 네. 젊은이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애써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공부들 했잖아요. 네. 그 실력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예. 또 비정규직만으로 있다면 언제 실력을 발휘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새 판을 짜야죠.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주요 방송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 듣기가 좀 어렵고 아직도 국민분들 특별히 좀 그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이런 SNS라든지 뉴미디어에 잘 모르셔가지고 아마 이런 솔루션이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의 말을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들을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의지를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고 싶다. 네. 이걸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네. 이런 불필요한 분단과 분열과 갈등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네. 이거 다 이번 2012년을 계기로 해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예.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만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네.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자식이나 손주 말 안 듣는 경우 봤어요. 그렇죠. 예, 문제는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안 하면 네. 그러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쟤는 의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또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부모님들 또 집안 어르신들께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기존 정당 찍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뭐 네.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하시고 싶었나 본데 다음번에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중국도 가지만 예. 독일에 한 일주일간 가서 네. 독일의 직장에서의 평생학습 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러 갑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앙겔라 메르켈 그 정부 어떻게 잘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좀 더 깊이 네. 좀 듣고 싶고요. 예, 독일 모델은 환경 측으로 보나 네. 통일 측면에서 보나 네. 평생학습 측면에서 보나 중소기업 측면에 보나 네. 모든 면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방송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3월 7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또 독일 다녀오신 이야기, 또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2배 성장시킬 수 있는 솔루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